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한동안 미뤄졌던 대구 도심의 군부대 이전 사업이 다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국방부 정치권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도심 군부대 이전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는데요. 조만간 군부대 통합 이전을 위한 민군 상생 업무 협약도 체결될 전망입니다. 이전이 추진되는 군부대는 모두 4곳입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제50보병사단, 제5군수지원사령부와 공군 방공포병학교고요. 이전을 희망하는 지역은 칠곡과 영천, 군위, 상주, 의성 이렇게 5곳입니다. 군부대 이전 지역에는 종합병원과 쇼핑, 문화, 체육 등을 갖춘 복합 밀리터리 타운이 조성돼 인구 2만에서 3만 명의 소도시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대가 이전하고 남은 후적지들도 대구의 경쟁력을 키우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상되길 바랍니다. 12월 4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안동은 영하 6도, 청송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며 영하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따뜻한 해가 내리쬐며 점차 기온이 올라서 안동 11도, 청송 9도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다소 오르겠는데요. 강추위는 잠시 물러가고 평년을 웃도는 기온이 예상됩니다. 다만 여전히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건조한 대기 속에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동시가 도심 곳곳에 식물 재배 화분을 비롯해 투수 블럭 포장과 클린로드, 침투 도랑, 빗물 정원을 조성하면서 물순환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지상에는 녹색 식물숲을, 지하에는 댐 물탱크를 만드는 친환경 융복합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이 사업은 2016년 환경부 물순환 선도도시 공모에 선정되고 사업비 410억 원을 확보하면서 안동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도시 내 물이 순환하는 안동만의 이른바 도시 녹색댐을 건설할 계획인데요. 이 댐은 물이 스며들지 않은 도심지에 강우 유출량을 저감시키고요. 헛되이 물을 흘려보내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오염원 정화 기능과 함께 탄소 중립과 열섬 현상 등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연간 350만 톤, 그러니까 5톤 차량 70만 대 분량의 빗물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안동시 물순환 사업을 견학하기 위해 타 지자체와 공공기관 또 외국에서도 찾아오고 있는 만큼 안동시가 물순환 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아침에는 추워도 낮 동안에는 활동하기 한결 수월합니다. 오늘 아침에 1도로 출발한 경북 동해안 지역은 한낮에 13도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주 후반에는 낮 기온이 무려 19도까지 치솟으면서 10월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갈수록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열흘 넘게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 촉구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이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0만 명 이상을 목표로 한 이번 서명운동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와 연구중심 의대 신설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예정인데요. 포항 지역 2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명 부스가 설치됐고 특히 영해대수욕장과 죽도시장, 스페이스워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40여 개의 서명 부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경북 지역의 다른 시군에까지 이 서명운동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오는 31일까지 20만 명 이상의 협력으로 완성된 서명부를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국회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5.3도 높은 10.6도, 습도는 55%입니다. 오늘 낮 최저 기온은 6도, 최고 기온은 12도에 이르겠습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 남서에서 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내일도 계속해서 바다의 물결 잔잔하게 일 전망입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지난 1일 담당 공무원 및 민간 보조사업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인 보탬 2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보탬 2교육은 담당 공무원과 민간 보조사업자에게 역할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도서 벽지 여건상 대면 교육 참석이 어려운 지역 담당 공무원 및 민간 보조사업자에게 유익한 시간을 주었는데요. 울릉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민간 보조사업자 강의를 별도로 개설해 민간 보조사업자의 행정 업무 역량이 강화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뜻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무감사 결과 하위권에 속하는 당협위원장 46명을 총선 컷오프 대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가 지역 국회의원들의 자질검증 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조광현 사무처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사무처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역 국회의원들의 자질 검증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국회의원 자질검증은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의 제22대 총선 대응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를 했고요. 예. 먼저 이 현역위원회 성실성, 도덕성에 관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하고 각 정당에 좀 철저한 이 공천 심사 및 관리를 촉구하기 위해서 어떤 실시를 했고요. 네. 지금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를 잠시 설명드리면 내년 4월에 치러질 좀 제22대 총선에서 이제 정치개혁 운동과 뭐 공천개혁 운동들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좀 조직한 이 단체고요. 그래서 네. 중앙경실련하고 전국의 22개 경실련이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예, 검증 대상은 제21대 국회의원 전체입니다. 그래서 좀 의원직 사퇴하고 상실한 분까지 포함하니까 이제 316명이고요. 네. 자질 검증 분야는 크게 이제 불성실 의정 활동하고 기타 도덕성으로 그렇게 분류했는데 의정 활동 불성실 분야는 이제 4개 항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발의 건수 저조, 본회의 출석률, 그리고 상임위원회 출석률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제 3개 항목은 전체 국회의원 기준으로 하위 10% 그러니까 가장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많은 분들 순서대로 그렇게 잡아서 10위 이내에 해당되는 분으로 그렇게 좀 잡았고요. 사회적 예. 무리는 이제 사회적 이제 무리를 빚어서 이제 탈당하거나 뭐 제명당한 어떤 그런 경우고, 그다음에 좀 기타 도덕성 분야는 이제 과다 부동산 보유, 과다 주식 보유, 정가 경력으로 그렇게 3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과다 부동산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주택 비주거용 건물 대지 보유자, 그리고 네. 이제 과다 주식 보유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이상 주식 보유자, 저희가 3천만 원 이상으로 그렇게 잡은 거는 이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은 3천만 원 이상의 주식 보유자는 매각을 하거나 이제 백지 신탁을 좀 이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했고요. 그래서 네. 국회의원 같은 경우 이제 청렴의 의무하고 이제 이해 충돌 방지 의무가 있어서 이 기준을 좀 엄격하게 좀 적용을 했고, 그냥 정가는 일반적인 정가 경력입니다. 예, 그렇군요. 국회의원의 도덕성과 성실성 위주로 이제 살펴본 건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이게 7개 세부 검증 분야 중 3건 이상에 해당되는 국회의원은 이제 중앙경실련에서 이제 3건 이하 해당자는 각 지역경실련에서 발표를 했는데, 예. 3건 이상 해당자는 전체 국회의원에 22명이었습니다. 근데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 중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없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구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성실하고 더 도덕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실련 기준 한 건 이상에 해당되는 대구 지역 국회의원은 전체 57.1%,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은 69.2%인데 국회의원 전체로 보면 이제 54.1%입니다. 그러니까 대구는 전국 평균과 비슷하고 이제 경북은 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한 15% 정도 그렇게 높은 거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한 건 이상에 해당되는 의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방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 3건 이상 해당되는 의원은 없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의 자질 검증 결과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지금 대구 지역 선거구 국회의원 중에 김상훈, 양금희, 김승수, 주호영, 윤재옥, 김용판 의원 등 6명은 저희 이제 경실련의 기준에 어떤 그런 이 불성실과 이제 기타 도덕성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좀 의정활동 불성실에 해당자는 지금 두 분인데 홍석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결석률 전국 2위, 그다음에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임위 결석률 8위 이렇게 돼서 이제 의정활동 불성실자로 분류가 됐고요. 기타 이제 도덕성 문제에 해당되는 의원은 유성걸, 임병헌, 이인선 이렇게 세 분인데 유성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다 부동산, 그리고 임병헌 의원과 이인선 의원은 이제 과다 주식 보호하고 이제 과다 부동산 보유 모두에 좀 해당이 됐고 예. 전과 경력자는 강대식 의원 한 분인데 이제 음주운전 전과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경실련 기준으로 2건 이상에 해당되는 대구 지역 국회의원은 임병헌 의원과 이인선 의원 2명입니다. 두 분 다 보궐선거로 그렇게 당선된 분들입니다. 그렇죠. 대구 국회의원 경우고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예,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실련 기준 불성실 기타 도덕성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의원들은 김석기, 김영식, 김정재, 윤전 4명이고요. 예. 불성실 해당자는 두 분으로 김희국 의원은 상임위 결석률 전체 3위고 이제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직자 폭행 논란으로 이제 탈당에다 다시 복당한 사례가 있어서 이제 도덕성 사회적 무리에 좀 해당되는 분으로 그렇게 분류가 됐고 과다 부동산 보유자는 김영동, 박형수, 송원수, 이만희, 이미자, 정영 의원 등 6명입니다. 그리고 네. 과다 주식 보유자는 김병욱, 김국 의원 등 2분이고요. 정가는 이 구자근 의원이 2건 있고 김영동 의원 1건, 이미자 의원 1건 그래서 좀 3명이 좀 정가 보유자고 경실련 기준으로 2개 이상 분야 해당자는 구자근, 김영동, 김희국, 송원석, 이미자 의원 등 5명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유권자 운동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예, 좀 1차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 자질 검증 결과를 좀 보완해서 각 정당의 이제 공천 배제 대상자 명단을 선정해서 좀 발표를 할 거고요. 네. 이분들이 공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좀 활동들을 좀 벌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좀 이와 동시에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하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이 제안한 공천 개혁 과제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공천 배제 기준으로 이제 뭐 강력범, 부정부패, 선거범죄, 성폭력 이렇게 해서 11건을 이제 공천 배제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데 이것을 좀 받아달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좀 이 현역위원회 어떤 그런 평가 자료라든가 이제 공천 심사 자료를 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공천 개혁 운동들을 좀 전개할 거고요. 그다음에 네. 1차적으로 이제 현역위원은 이제 현역위원이고 그다음에 현역위원회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했고 다음 같은 경우 현역위원회에 이제 뭐 출마 예정자라든가 초보자들에 대해서 이제 자질 검증하는 같은 그런 활동들을 벌일 계획입니다. 예. 저 그러면은 그 각 당에는 어떤 뭐 이런 그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당. 네, 지금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보완해서 공천 배제자 명단을 각 정당에 좀 제안할 거고요. 네. 제안해서 그분들이 이제 공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을 좀 벌일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천 제도 개혁 과제가 좀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활동들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의원들의 자질 문제는 지역 기초의원들이 오히려 더 심각한 것 같거든요. 대구 중구의회의 경우 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셨어요. 예, 중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범한 1년 5개월 만에 전체 의원 4명 중 절반이 7명 중 이제 절반이 넘는 의원이 출석 정지 30일 이상의 중징계를 당했습니다. 한 네. 명은 제명이 됐고, 그다음에 한 명은 주소 이전으로 이제 의원직을 상실해서 지금 현재 중구의회 의원은 5명밖에 안 남게 되는데, 근데 그 5명 중에 한 분은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중구청 의회와 수의 계약을 해서 징계를 받고 지금 이 피고반으로 좀 조사를 받고 있는 분이고, 그다음에 이 2명은 이 의원을 비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 명은 이제 중구청 보조금을 이제 부정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의원 중에 4명의 의원이 지금 비리 이제 관련자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중구의 안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반수 이상 출석하고 이제 과반수 이상 이제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악의 경우 3명이 회의에 참석해서 이제 2명이 찬성으로 이제 의결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네.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비리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감안하면 이제 밀실 야합의 좀 위험성이 좀 계속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좀 중구에는 좀 이 존재 의의를 좀 상실했다. 그래서 좀 이런 의의는 좀 아예 없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전부 다 좀 사퇴하고 좀 이 해산하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의회가 만약에 해산하고 이렇게 의원 전원이 사퇴를 하면 의회 의무가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입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지방의회가 없을 경우에 이제 이 지방의회 의결 사항에 대항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 지방자치법에 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 피해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렇죠. 당장 이제 예산의 심의 확정 과정 속에서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어떤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좀 약간의 좀 촉박하긴 하지만 그다음에 좀 이 지방의회 부대시 이제 이 지방의회가 없을 경우에 이제 의회 기능을 대행하는 거는 좀 법률 개정으로 좀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네. 좀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도 이제 지방자치단체 우리 기관 구성 형태의 특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 지방자치단체의 선민 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이제 기관 구성 형태를 주민들이 그렇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좀 약간의 좀 문제는 있겠지만 한국의 좀 지방자치하고 좀 본질적인 측면에서 고민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현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로 인한 그 중구의회의 공석은 그러면 내년 상반기 보궐선거에서 선출되는 의원으로 구성되는 거죠? 그렇죠. 사퇴할 경우. 네, 사퇴할 경우죠. 내년 4월에는 이제 총선에서 이제 보궐선거를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네. 지금도 이제 두 명에 대해서는 이제 차기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그렇게 뭐 재구성할 텐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현실적으로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작용이 있더라도 과연 우리가 현실적인 어떤 약간 피해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과연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의원으로 네. 구성된 지방의회를 과연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네. 근본적인 좀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런 요구도 하고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의원을 뽑기 위해서 대구 경북 국회의원 자질 검증 결과를 공개하고 이렇게 공천 배제 운동을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연결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대구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의 조광현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는 1년 내내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축제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 박나영 리포터 다녀왔다고요? 네, 대구 생활문화센터와 인근 화랑공원에서 2023 대구 문화예술 교육축제 대구답게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흘간 열렸는데요. 우리가 함께 만드는 문화예술 교육도시 대구를 주제로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 단체와 기관의 성과를 시민 모두가 보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좋은 잔치가 있을 적에는 사물악기로 그 즐거운 기운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소고춤으로 교육축제 문을 열려고 합니다. 자, 큰 박수 응원 부탁드립니다. 둥둥 내 딸이 야시고. 이런 것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다 다르게 다른 모양으로 접을 수가 있어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 이제 내가 자기 주장이 조금 부족하다 하시면 붉은색 종이 그리고 뾰족뾰족한 별 모양을 추천해드려요. 교육, 예술, 심리를 다루는 단체 대표인 장순정이라고 합니다.
저녁에 잠을 잘 못 자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가 이제 집안 내부에 있는 두 곳 때문입니다. 하나는 화장실 물소리고요. 하나는 이제 창문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별종이를 꾸며줌으로써 아이들에게 심리감을 안정시켜주고 창의력을 높여주는 별종이 부스입니다. 저희는 3인분 한마을에서 나왔고요. 저희 도자기 공방 홍보하고 이번에 문화예술 사업한 거 홍보도 하고 여기서 도자기 체험도 할 수 있는 부스 운영하러 나왔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건 이런 눈사람 접시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접시 같은 거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 교육의 성과를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다양한 전시 그리고 프로그램도 운영이 됐다고요? 네, 밴드, 오케스트라, 합창 공연과 페트병을 재활용한 작품, 또 코딩을 활용한 음악, 그림 등의 전시를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또 도자기 만들기, 창 배우기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됐습니다. 네. 문화예술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강도 열려 인문학과 콘텐츠 개발, 컨설팅 등에 대한 얘기도 나눴는데요. 참여한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만촌동에 사는 손용준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그 생활예술센터 1층에 여기저기서 준비한 전시들도 많이 봤고요. 앞에 무대에서 진행한 국악 공연도 잘 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색종이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유리에 붙이는 장식물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직접 체험해보았습니다. 처음엔 뭘 잘 모르고 그냥 와서 무대가 있어서 와서 봤는데 소개해 주시기를 1년 동안 문화예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그 공연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문화예술을 따로 교육한다는 프로그램 자체가 저한테는 좀 많이 낯설었는데요. 직접 와서 보니까 공연도 그렇고 체험도 그렇고 많이 다채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좀 더 알 수 있게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좀 더 적극적인 진행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교육하는 곳에서 배우신 수강생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공연도 하시고 하셨는데 너무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즐겁게 봤습니다. 메인 무대에서 국악 공연도 하고 부스에서 여러 가지 체험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날이 추운데도 그래도 너무 준비를 잘 해주셔서 너무 즐겁게 봤습니다. 대구에 이렇게 문화교육을 듣는 거를 잘 몰랐는데 혹시나 내년에 제가 들을 수 있는 광자가 생기면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 시민들에게 큰 의미를 전해주는 시간이죠. 네, 어렵게 느껴지는 문화예술을 배우면서 문화예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스트레스 해소와 휴식, 그리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교류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임유주 주임에게 들어봤습니다. 2023 대구문화예술교육축제는요. 올해 23년도 대구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참여 단체나 혹은 기관이 1년 동안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했던 결과물들을 공연이나 전시나 체험 등 다양한 형태로 선보이는 축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시는 일단 23개 팀, 공연 3개 팀, 체험 부스 8개 해서 총 34개 팀이 참여를 하셨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사실 문화예술 교육이다 보니까 교육의 결과물들로 이제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이 사실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이제 교육 방식이나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교육이라는 단어가 문화예술에 붙으니까 처음에 접했을 땐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떠한 것을 배우는 게 꼭 어떤 걸 습득해서 뭔가 결과물이 나온다기보다는 그거 하는 행위 자체로도 즐거운 게 교육이 아닐까 싶어서 그 자체로도 참여하시는 거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체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커리큘럼 만드시고 강의하시고 하시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역할이고 축제를 기점으로 내년에는 좀 소통하는 그런 방식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알릴 테니 어려워하지 마시고 많이 참여하셔서 좀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의 예술교육 활동을 알리고 공유함으로써 앞으로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요. 단체 간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교육의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다양하고 새롭게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네, 지역 문화예술 교육단체들이 올해의 성과를 공유하고 시민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대구 문화예술교육축제 대구답게를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박나영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매일신문 최원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최 기자가 주목한 주제는 뭔가요? 예, 한반도 지진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진이 경주 포항 같은 우리 지역 동남권에 집중되고 있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지난달 30일 새벽에 발생한 지진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과 경주의 표정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진이 일어난 게 지난 목요일 새벽이었죠? 예, 11월 30일 오전 4시 55분쯤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9km 지점 경주시 문무대학면에서 이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예.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육상 지진 가운데에서는 가장 큰 규모였고요. 이 본진이 나고 나서 모두 7차례의 여진도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곳은 국내 관측 이래 역대 최대 규모 5.8이었던 이제 2016년 9월 12일 발생한 경주 내남면 지진 진원지와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 그리고 이듬해 11월 15일에는 역대 가장 큰 피해를 냈던 포항 지진 5.4 규모까지 잇따랐었습니다. 네. 이 지진의 규모가 한번 조정됐었죠? 예, 애초 기상청은 이제 지진파 중에서 속도가 빠른 P파만 분석해서 이날 경주 지진 규모를 4.3으로 추정하고 전국에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한 뒤 추가 분석을 거쳐서 규모를 조정을 좀 했습니다. 지진 발생하고 나서 8초 만에 긴급 재난 문자가 나갔고요. 예. 내륙 지진의 경우에는 규모가 4.0 이상이면 발생지가 어디든 간에 전국에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게 돼 있습니다. 4.0 이상이면요? 네네. 고디어 행정안전부는 지진 위기 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을 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을 했습니다. 네,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경북 59건 등 그날 하루 모두 130여 건의 지진 감지 신고가 접수됐는데 다행히도 일정 문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예.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인근 월성 원자력 발전소 같은 이제 전국 원전 시설도 정상 가동을 했고요. 이번 지진은 다행히 별다른 피해 없이 지나갔는데 이 원전 시설이 몰려 있는 경주 포항 같은 이 동남권이 국내 지진 위험지대라는 점은 그러네요.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지진 아직도 기억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예, 이번 지진이 발생한 곳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9월 12일 국내 계기 지진 관측 이래 역대 최대 규모였던 5.8 지진, 9.12 지진이라고도 합니다. 네. 발생했던 곳과도 가깝습니다. 경주 남남 서쪽 8.7km 지점에서 발생했던 9.12 지진이 발생 직후에는 양산 단층에서 일어난 걸로 추정이 됐다가 추후에는 별도의 단층이 원인으로 지목이 됐는데요. 지난해 학계에서 이 단층을 내남 단층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양산 단층과 덕천 단층 사이의 활성 단층을 9.12 지진 원인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 발생 위험도가 큰 그런 활성 단층이 우리 동남권 지역에 우리 지역에 있다는 얘기인 거네요. 맞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했던 이진한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가 지난해 원자력 안전 규제 정보 회의에서 이 내남단층의 최대 면적을 38.44 제곱킬로미터로 추정을 했는데요. 한 번의 지진 단층 운동으로 내남단층 최대 면적이 파열이 되면은 규모 5.6까지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추정을 했는데요. 네. 규모가 5.0만 돼도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핵폭탄과 에너지 양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예. 한반도가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해서 일본처럼 강진 지역이 아니고 중약진 지진대로 분류되긴 하지만 위험한 규모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활성단층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고요. 지진에 관한 역사적 기록과 활성단층의 현재 규모로 봤을 때 한반도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가능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절대 지진 안심 국가가 아니란 얘기가 연구로 증명이 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9.12 지진을 계기로 시작했던 한반도 단층 구조선 조사에서 14개의 활성 단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국내에서 디지털 지진계로 관측을 시작한 1999년 이후에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연평균 70.6회 발생했습니다. 네. 아직 올해가 이제 한 달이 남았는데 이미 99회가 보고가 됐고요. 연평균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역대 4번째로 올해 잦았습니다. 특히 경주 포항 동남권의 지진이 잇따르고 있는데 국내 지진이 가장 잦았던 시기는 2016년 9.12 지진과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이 영향이 있었던 2016년부터 18년 요때였고요. 네. 원전이 몰려있는 동남권 인근 지역에 만약에 진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뭐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주 주민들은 불안에 떨겠는데요. 예, 매일신문이 지난달 30일 오전 2016년 진앙지로 큰 피해를 겪었던 경주시 내남면 부지 1, 2를 찾았는데요. 이 마을에는 65가구 150여 명이 사는데 주민 대다수는 65세 이상 노인이었습니다. 네. 이곳 주민들은 이날 지진으로 인해서 2016년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다라면서 불안해했는데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마을 곳곳에는 2016년 지진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부지 1, 2 이제 부녀회장님의 집에서는 균열이 생긴 벽하고 화장실 타일 같은 보수하지 않고 내버려둔 곳이 여러 군데 보였고요. 네. 부녀회장님이 안내한 한 집은 담벼락 한 10m가 무너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대로요? 예. 부녀회장 얘기 들어보니 긴급 재난 문자 소리가 나면서 땅이 흔들릴 때는 2016년 지진이 떠올랐다면서 이게 겁이 나서 다시 또 잠을 못 들었다 이렇게 지진 발생 직후를 떠올렸습니다. 네, 경주시나 관광업계의 표정은 어둡겠는데요. 예, 지금 경주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하자 경주시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유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고요. 관광업계도 지난 2016년 지진 때처럼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지진 대비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고 앞으로 지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정말 고민해야 될 시기입니다. 맞습니다. 이 최악의 사태를 상정해서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9.12 경주 지진 이후에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 의무화를 했는데 이게 기존 건축물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고요. 내진 성능을 가진 국내 건물 비율은 현재 전체의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정부가 2016년 경주 지진을 계기로 범부처 사업단을 꾸려가지고 2041년까지 전국 활성단층에 대한 전수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반도 지진 취약지대를 보다 세밀하게 살피겠다는 겁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정부가 활성단층에 대한 전수조사를 보다 빠르게 완료를 해야 되고 땅 밑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아야 적절한 준비와 대처가 가능하고 지진을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같은 재난 대응 체계도 보다 좀 촘촘하게 재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한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진 설계를 의무화해도 기존의 건물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번 지진 재난 문자가 꽤 거리가 있는 곳까지 발령된 것을 두고 좀 과한 게 아니냐 이런 불만도 있었습니다. 예, 일부 시민들은 이제 새벽에 잠을 깨운 재난 문자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기상청이 전국에 재난 문자를 보낸 것은 이게 지진 규모가 말씀드린 것처럼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SNS나 뭐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사이렌 소리 때문에 전 국민이 오전 5시에 기상했다라든지 뭐 재난 문자 소리에 놀라서 진정이 안 된다라든지 경주에서 지진이 났는데 이 먼 곳까지 알림을 보내는 게 맞냐 이런 글이 게시가 됐는데요. 근데 이게 다른 지역의 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이제. 이런 생각은 뭐 사실은 위험천만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 게요. 이번 재난 문자는 매뉴얼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이면 잠을 깨워서라도 위험에 대비하는 게 맞고요. 그럼요. 지진은 예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괴력은 엄청나고요. 6년 전 포항 지진 규모 5.4 이 지진 때는 흥해읍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담이 또 무너졌고요. 한 명은 돌아가셨고 네. 117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또 이재민은 무려 2,000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포항 시민들은 아직도 이 지진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전에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 상황이 어떤 건지도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우리 지역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좀 더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앞선 설명처럼 이 동남권에는 활성 단층이 많아서 강진이 일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예.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요. 이 동남권에는 원전 같은 또 위험 시설물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진이 언제 어떤 규모로 닥칠지 알 수 없고요.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지진 해일의 높이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진 그리고 지진 해일 매뉴얼을 좀 정비를 하고 내진 보강 같은 이제 시설 점검도 강화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원전을 이제 원전 정책의 최우선을 안전에 둬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시간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전해준 매일신문의 최원영 기자. 오늘 마지막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예. 네. 소감이 어떠신지요? 그동안 너무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예.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일신문 최원영 기자였습니다.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시간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상정되기 직전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찾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오늘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이제 지명이 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예. 사실 김홍일 위원장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편향성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통위원장 선임 이전을 보면 방통위원이 현재 한 명만 남아 있거든요. 예. 한 명만으로는 업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2명 이상의 방통위원이 회의를 소집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일단은 뭐 업무 차질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혹은 이제 야당에서 우려했던 뭐 일방적인 안건 의결 이런 것들은 당분간은 없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YTN 연합뉴스의 민영화라든지 공영방송 관련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급제동이 걸리게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상태 그대로 가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은 맞기 때문에 여당 야당이 다 추천을 해서 5명의 위원을 채울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당장에는 일단 방통위원장 인사를 두고 인사청문회에서 대격돌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이번에도 민주당이 주도한 검사 탄핵 그대로 추진돼서 이제 가결이 됐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손준성 검사, 수원지검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해온 이정섭 검사의 직무가 지금 정지됐습니다. 네, 탄핵 절차는 형사사법 절차하고는 별개입니다. 징계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사법적 무죄라고 해도 탄핵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인용을 하려고 한다면 중대한 확실한 잘못이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론의 추이도 참작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할 수 있겠고요. 이게 결국 돌고 돌아서 중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형사사법 절차라는 겁니다. 원래 네. 탄핵과 형사사법 절차 별개긴 하지만 형사사법 절차가 중간에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손준성 검사의 경우는 고발사주 의혹 재판이 내년 1월에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죄 무죄에 따라서 여론의 평가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정섭 검사의 경우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더라도 제19 감싸기 의혹이 있을 것이라서 논란은 계속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재판에 기소가 돼 있는 손준성 검사보다는 비교적 어중간한 영역에 이정섭 검사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반대 입장의 여당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재의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이 보통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다만 거부권 행사를 지렛대로 써서 법안 내용을 추가 협상하고 절충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대통령의 국회나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의지 이런 것들이 낮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겠고요. 법안 거부권이 남발될수록 굳이 그러면 국회에서 여당 쪽에 힘을 실어줘야 되느냐 이렇게 또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또 이달 내로 김건희 영부인 특검이라든지 50억 클럽 특검도 같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 거부권 행사가 더 이어지면 대통령 부담 가중되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야당 책임론도 불거질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정부를 잡고 있었을 때 예. 그때 통과를 시켰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이 노란봉투법이나 방송 3법이 다 될 수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전에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여서 일부 성과를 거둔 바가 있었는데 예. 그 법안에 비해서 방송 3법이나 노란봉투법을 등한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받을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주도 한국 정부가 2030년 엑스포의 부산 유치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리야드 측과 그 표 차이가 상당히 컸었는데 윤 대통령이 모든 것은 자신이 부족한 탓이다 이렇게 사과를 하는 등 파장이 꽤 큽니다. 네, 유치 실패 자체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크게 앞서 나갔던 것도 현실입니다. 네. 다만 문제는 표차가 크다는 게 예상이 됐는데도 역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됐다라고 하는 건데 대통령에게 제대로 정보 전달이 안 된 것은 아닌가. 그랬다면 왜 그랬는가 이런 예. 우려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엑스포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외국 국가들과 교류를 했던 것이 또 다른 측면 효과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요. 네, 이것은 무형적이고 중장기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이제 유치 실패의 아쉬움을 달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번에 실패를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일각에서 여권에서 뭐 전임 정부 탓도 나오는데 이것도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반성하고 또 보완하는 그런 예.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명품백을 받았다. 이게 이제 논란이 또 크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실에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같은 영상을 통해서 문제가 촉발이 됐는데요.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가 명품백을 영부인에게 선물을 했고 영부인이 받아든 것까지는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돌려줬다 이런 설명은 안 나오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거나 혹은 보관 중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게 뇌물죄가 아니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명품백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선물한 최 목사는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북한 공약의 이견을 갖고 영부인에게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정치적 반대층에 해당하는 인사와 접촉하는 것까지도 되는데 신중하지 못한 접촉이었다. 그리고 경호 인력이 왜 뚫렸는가 이런 부분들도 시스템상으로 문제로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영부인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이고요. 이달 내로 아까 말씀드렸던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본회의를 통과해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가 도마 위에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요. 정부 여당에 대한 큰 압박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대통령 주변을 살필 수 있는 특별감찰관 아직도 공석인 것 네. 이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그 김 여사에 대한 함정 취재를 했다. 이걸 이제 문제 삼는 목소리도 한켠에서는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을 보면은 몰카 시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 촬영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선물을 주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 이제 서울의 소리 관계자인 것으로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함정 취재라고 하더라도 수수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실이 설명해야 될 책임은 있어 보이고요. 예. 하지만 취재 윤리 문제는 별도로 또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선물을 받는다는 제보를 듣고 몰래 취재를 하거나 시험을 해본 수준도 아니고 아예 선물을 주고받는 상황 자체를 취재 관계자가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것 자체는 명백히 잘못된 취재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난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이 불법 대선 자금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에게 끼칠 영향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어요.
네, 뭐 명확하게 어떤 CCTV라든지 물증이 없다 할지라도 유동규 씨 증언이 대거 관철돼서 유죄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증언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게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몇 가지 부정확한 것이 있긴 했지만 증언의 일관성을 흐트릴 만큼은 아니었고, 또 복수의 관계자들이 일치된 증언을 한다든지 또 직접 겪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정확한 묘사 등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면에 김용 씨 측에서 알리바이라도 입증을 했다면 뒤집을 수 있었던 건데 이것을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크게 타격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최종심까지 가봐야 될 일이긴 하겠지만 네. 그리고 이 김용 씨가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 해도 자동으로 이 대표도 수수를 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되지는 않겠지만 몇 가지 이 대표에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최측근 인사의 불법 행위 그 자체가 지도자에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김용 씨가 유죄가 나온 이상 이재명 대표 쪽으로 조사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 대장동 개발의 부당성도 어느 정도 언급이 돼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곧바로 이 대표의 대장동 배임 혐의가 입증되는 건 아니지만 예. 전반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 대표에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이렇게 두드러지면서 민주당 내 비명계의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신당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 탈당은 일단 민주당이 큰 영향은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 의원이 국민의힘 입당서를 이미 시사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민주당 비명계 입장에서도 비명계가 뭐 국민의힘 가려고 지금 이제 친명계와 갈등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선을 그을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가 움직이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당내 이 대표의 대항마로 그나마 꼽을 수 있고 또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 기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쪽에 원외 인사들이 이미 탈당을 해서 신당 창당을 공언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주 2, 3회 재판받는 것을 거론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면 결국에 비명계는 이 대표 사퇴를 내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고, 친명 대 비명의 균열 계속해서 일단 민주당에서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민주당 내용이 수습되지 않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당 지도부와 또 인효한 혁신위원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인효한 혁신위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당내 역학 구조상 윤 대통령 의중이 더 강하게 반영이 되고 힘이 실려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도 대통령실에 국민의힘이 더 강하게 의존하는 꼴이 되고 네.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중진 의원들과 정면 충돌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결국에는 인효한 혁신위의 험지 출마, 불출마를 이제 중진 친윤 의원들에게 요구한 것이 먹혀들지 않게 됐고요. 네. 이 위원장이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 앉혀달라 했지만 이것도 성사가 안 될 것으로 보여서 혁신위 활동이 사실상 실패하는 상황으로 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 해산 이후에 오롯이 김기현 대표에게 공이 넘어가게 되는데 혁신 작업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당 안팎의 비판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치 알아야 바꾼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클릭 정보 클립. 대구시는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9개 구군과 함께 빵류 제조 판매 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케이크 제조업체 등 빵류 제조 판매업소 80개소로 제조시설, 설비와 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보관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대구 아트웨이에서 2023 범어길 프로젝트 2부 은는 이가가 열립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물, 불, 나무, 쇠, 흙,
5가지를 매개체로 조각, 설치, 영상 등 다양하게 구성된 예술작품을 볼 수 있고요. 프로젝트 시작일인 내일은 백수연 작가의 라이브 작업 퍼포먼스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시는 내년 2월 17일까지 진행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와 대구 아트웨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동대구 아양교 해안역과 2호선 사월역에 개인 물품 보관 장소를 대여하는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요구를 반영해 대여 기간과 보관함 크기를 다양하게 했고요. 실시간 CCTV 보안 시스템이 설치돼서 안전하게 짐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최소 한 달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 시간은 도시철도 운영 시간과 동일한 오전 5시 30분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1시 대구 수성 아트피아에서 로비 콘서트 오프닝 클래식 공연이 열립니다. 이 콘서트는 대구 지역의 신진 음악가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고요. 대극장 로비라는 열린 공간에서 정통 클래식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수성 아트피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도 있는데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차량 관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출발할 때는 시동을 걸고 1, 2분 정도 예열하는 게 좋고요. 공기압 센서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이라면 가까운 정비센터에서 공기압을 점검한 후 적정 공기압으로 채워줍니다. 미끄럼 방지를 위해 후륜 구동차의 경우는 스노우 타이어나 사계절용 타이어로 교체하는 걸 추천하고요. 동파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동액도 점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막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추웠는데요. 낮 기온은 8도에서 14도까지 오르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강추위가 잠시 물러가고 평년을 웃도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